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현장 오늘입니다. 중국이 지난 2분기 시장 기대에 못 미치는 경제 성적표를 내놨습니다. 코로나 봉쇄를 벗고 눈에 띄는 소비 성장을 기대했던 시장은 실망했는데요. 이 중국 경제의 성장 엔진이 꺼져가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중국의 영향을 받는 세계 경제에 얼마나 또 어떤 후폭풍이 미치게 될까요? 집중 진단에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현장 오늘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집중진단 함께 해주실 두 분의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중국학과 교수, 또 조용찬 미중산업경제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중국의 2분기 성장률 6.3%로 나왔습니다. 당초 시장에서는 7% 정도 예상을 했기 때문에 기대에 못 미치는 수치인데 일단 이 수치 자체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1분기보다는 이제 수치적으로는 좋아졌죠. 근데 말씀하시는 대로 중국이 리오프닝을 선언을 했었고 많은 그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 거기에 비하면 상당히 못 미쳤다. 그런데 이제 더 큰 문제는 그 질적으로 별로 좋지 않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성장 자체가 뭐 퍼센트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보통 이제 한 국가의 경제를 구성하는 게 내수, 투자, 수출 이렇잖아요. 이 세 개가 다 부진했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 그 내수 시장 확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해결이 안 되고 수출도 그 최대 폭으로 떨어지고 투자도 겨우 이제 공적 투자, 공공기관 투자는 괜찮은데 민간 투자는 뭐 거의 마이너스로 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결국은 중국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역시 믿음감을 못 주고 있다. 자국에도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당연히 이제 다른 데서 보면은 더 불안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보통 더블 딥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좀 이제 가다가 다시 회복되다가 이제 다시 꺾이는 이런 부분이 반복이 되면서 이게 혹시 디플레이션의 전조가 아니냐 하는 이제 그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반등을 하지 않으면 상당히 중국 국내 시장도 그렇고 해외 투자자도 그렇고 중국 경제를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려는 시각들이 점점 약해질 거다. 그런 좀 우려가 드는 그런 성적표가 아니었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수치 자체로도 기대에 못 미치지만 내부를 좀 뜯어보면 더 안 좋다라는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쇼크다라는 평가도 나오는 것 같아요.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분명히 중국 경제는 비행기가 일정 속도로 가지 못하면 실속해서 추락하게 되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성장률을 직전 분기 대비로 보면은 1분기 같은 경우에는 2.2% 성장을 했지만 1분기에는 0.8%로 떨어졌습니다. 중국의 이런 그 작년에 성장률이 낮았던 이런 기저 효과로 인해서 이번에 성장률이 6.3%가 나왔지만 하반기에는 이런 기저 효과가 사라지면서 성장률은 분명히 둔화될 수밖에 없고요. 이번 성장률 둔화의 가장 1등 공신을 차지하면 투자 위축이 가장 큰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은 주택 가격 버블이 터지면서 지금 무섭게 기존 주택 가격 같은 경우에는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부동산 투자 같은 경우는 1분기에는 마이너스 5.8%를 기록했지만 2분기는 이것보다 더 급속하게 더 하락을 한 상황이고요. 또 지방정부 같은 경우는 채무 문제로 인해서 범적 공공공사들이 대부분 지금 멈춰준 상태입니다. 지방에서는 성장률 끌어올리고 그리고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 도시개발 명목으로 해서 노후주택 단지들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고층 아파트를 설립한다든지 그리고 학교나 쇼핑센터와 관련된 사업들을 하게 되는데 이게 올해 4월 달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으로 인해서 중국에도 신용 위험이 들이닥쳤고요. 또한 은행들의 그 뱅크런 사태들이 일어나면서 막상 건물을 허물고 또 여기에 따라서 이주하는 사람들이 이주비를 지출하지 못하다 보니까 사회 문제가 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번 하반기에도 계속이 될 경우에는 중국 경제는 그야말로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런데 중국 지도부는 항상 우리 괜찮다, 자신감을 많이 보여왔었거든요. 네, 네. 이번 경제 성적표를 받아든 지도부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뭐 당연히 통제 범위에 있다라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죠. 예. 전혀 문제가 없다. 그리고 해외에도 중국 시장은 계속 앞으로도 그 개방이 확대될 거고 언제든지 투자해라 이제 이 메시지를 내고는 있는데 근데 이제 사실 엇박자잖아요. 누가 봐도 예. 오히려 뭐 반간첩법이라든지 대외관계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오히려 경제 활동이 좀 이제 위축이 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이 정도면은 선방한 거다라는 얘기를 예. 이제 흘리고 있죠. 흘리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 국민들이 그거를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예를 들어서 아무리 소비를 하라고 그래도 중국의 어떤 그 시장 상황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지출을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자꾸 저축을 한단 말이죠. 이게 뭔가 그러면 돈이 돌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좀 새로운 산업이 창출이 안 되고 취업이 안 돼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돈만 쌓이고 있고 적당한 투자처도 지금 마련하지 못하고 있고 이제 이런 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지금 중국의 시진핑 지도부는 기본적으로 사회 안전이나 국가 안보 이런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경제 발전도 외치지만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늘 뭐 중국에서 하는 말이 우선 사회를 안정적으로 다진 다음에 이제 경제에 뭐 매진하겠다는데 사실은 리창총리 체제가 지금 3월에 출범을 했는데 지금 7월이잖아요. 예. 그런데도 구체적으로 경제개혁 청사진이 안 나오고 있는 걸로 봐서 보통 이제 새로 출범을 하면 뭔가 이제 새로운 그 생기를 불어넣기 위한 조치들이 나오는데 중국도 그런 걸 하기조차도 굉장히 꺼려지는 만약에 그게 했다가 잘못되면 결정적인 타격을 입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이 전체적인 경제 상황을 어렵게 보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다만 대외적인 메시지나 대국민 메시지는 통제 범위 안에 있다라는 얘기를 늘 하고 있고 계속 예. 좋아질 거다. 어려움이 있지만 좋아지고 있다. 이제 완만한 회복세다. 이런 표현들을 계속하면서 사실 그 약간 억누르고 있는 그런 느낌 분위기가 좀 듭니다. 예. 두 분의 말씀만 들어봐도 중국 경제에 대한 위기감이 상당한 것 같은데 이 정도 되면 그래도 괜찮다던 시진핑 지도부 역시 좀 속으로는 긴장하고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잠재 성장률이 5% 전후입니다. 예. 그리고 올해 성장률 목표도 5% 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번 상반기 성장률은 5.5 정도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선방을 했고요. 이 때문에 그 6월달 텐진 하계 다보스 포럼에서 리창 총리 같은 경우에는 중국 경제의 그 회복세는 명확하다는 메시지를 던졌는데요. 아무래도 올해 성장률 목표 5%가 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중국 정부에서는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서두를 필요도 없고요. 또 중국이란 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선거로 정권 교체가 되는 나라가 아니라는 점에서 잠재 성장률 이상 목표 성장률을 달성을 했는데 시진핑 국가 주석의 권위를 흔든다든지 정적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문제는 중국의 회복 속도가 생각보다 좀 더디고요. 또 질도 나빠지고 있는데 중국의 투자의 한계 효율, 그러니까 생산을 한 단위 얻기 위해서 투자를 몇 단위를 집어넣느냐는 문제인데 현재는 9단위 이상 투자 효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중국이 앞으로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뭐 관정을 판다든지 철도를 깐다든지 하더라도 GDP를 끌어올리는 효과는 이전에 비해서 크게 떨어진다는 점에서 이번 성장률 발표 이후에 JP 모건 체이스라든지 모건 스탠리나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성장률을 5.5에서 5.7로 봤었는데 5%로 급작스럽게 내린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내수, 수출, 투자 총체적으로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일단 내수부터 좀 볼게요. 중국이 워낙 내수가 큰 시장이잖아요. 근데 작년 코로나 봉쇄를 겪은 이후에 좀 기저효과가 나타났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상반기 소매 매출액 지표가 8.2% 증가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중국은 이 소매 매출, 소비 시장이 중국 전체 GDP의 66%를 차지합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소비 증가, 내수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경제 전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수출 얘기를 많이 하지만 수출이 중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결국은 내수 시장이 활성화돼야 되는데 뭐 전년 동기 대비 8.2%니까 굉장히 많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 잘 아시다시피 그 시기는 바로 상하이가 봉쇄됐었고 그렇죠. 대부분의 도시가 봉쇄됐을 때예요. 그렇다면은 결국은 17, 8%, 20%막 이렇게 느는 걸 기대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거고 더 중요한 거는 그 5월만 해도 12.7%가 증가했는데 좀 8%대로 막 이렇게 떨어지니까 예. 이 하락세가 3, 4, 5가 그래도 내수 시장이 조금 소위 서광이 좀 비치는 모습을 그나마 보이다가 괜찮았어요. 확 떨어지니까 이게 예. 급격한 하락세. 그렇다면은 내수 시장이 이렇게 안 좋으면 당연히 투자 부분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된다면 이게 하반기 소비나 투자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냐에 대한 이제 우려가 있는 거죠. 더 큰 이제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거는 급격한 돈화세가 지금 이 대목에서 나타났다. 그렇다면은 리창 총리가 완만한 회복세고 회복세 궤도에 올라간 게 분명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적으로는 사실은 그 국제 시장이라든지 중국 일반 소비자들의 기대에는 한참 못 미치는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경기부양책을 좀 내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조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내놨는데 별 효과가 없으면 그거야말로 낭패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지금 이 숫자 맞추기를 하면서 좀 이제 관망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게 아닌가. 결국 중국이라는 세계 그 경제 거대 성장 엔진이 돌파를 못하고 이렇게 관망을 하고 있다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요. 뭐 꼭 그게 중국 때문이다 이럴 수는 없지만 당연히 주변국이나 우리나라에도 부정적 영향이 많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예. 연초에서 갈수록 내수가 더 꺾이고 있다. 가속도가 붙고 있다는 지점이 좀 우려되는 대목인 것 같아요. 네, 그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중국에서는 의식주를 시기주라고 합니다. 경제활동 재개되고 리오프닝 효과가 아무래도 외식 산업에 영향을 미쳤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그 외식 산업들 같은 경우는 보복 소비가 일순환이 되면 하반기에는 꺾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승용차 판매가 두 자릿수 증가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야기를 하시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 7월 1일 날부터 배기가스 규제 강화에 앞서 가지고 자동차와 관련해서 할인 판매 경쟁이 붙었는데요. 이 때문에 자동차 판매가 가수요가 일어났기 때문에 7월 달부터는 승용차 판매 가수요도 뚝 끊긴다는 겁니다. 일시적이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 보석이라든지 액세서리 수요도 늘어나고 있지 않냐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거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도 그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소비보다는 저축 형태로 돌리면서 보석도 생활형 투자 형태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소비가 상당히 둔화될 수밖에 없고 이런 측면에서는 중국은 L자형 성장이 불가피하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은 최근 6번에 걸쳐서 당 지도부하고 그리고 그 경제학자, 기업 리더들이 모여서 긴급 경제 점검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민간 같은 경우에는 계획 경제 대신 시장 경제로 바꿀 필요가 있다. 현재 만성 수약 상태에서는 링거를 놓아주기 위해서 금융 완화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을 내놔도 효과가 없다고 하는데 중국 정부는 시진핑 국가 주석의 공동 부유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계획 경제를 계속 유지시켜야 되겠고 그리고 그 대규모 경기 부양책들을 자제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는 경기 부양책도 뭐 부동산 자극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지방 정부의 그 채권 발행을 늘려주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중국 경제는 지금보다도 상승 탄력이 크게 둔화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L자형 경제로 중국이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바닥을 쭉 이렇게 깔고 간다는 장기 거죠. 침체로 가다가 이제 오는 거죠. 또 하나 우려되는 대목이 내수뿐만 아니라 고용 상황도 봤을 때 그렇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심각하다면서요? 청년 실업이 지금 21.3%까지 갔단 말이죠.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그 대졸자들의 5분의 1
실업자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취업하는 사람이 거의 그러니까 무조건 뭐 양질의 일자리는 둘째치고 정상적으로 졸업하는 친구들이 그 고학력자들이 직장을 못 얻는다. 이게 그러면 20%라는 거는 엄청난 숫자란 말이죠. 근데 예. 그게 계속 20.3, 20.8 그러다가 21.3까지 왔단 말이죠. 그러면 5명 중에 1명이 새로운 일자리를 못 얻고 있고 그다음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예. 그전에 계속 또 2,300만 명이 계속 누적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 지금 예. 1,158만 명의 대졸자가 있다고 그러는데 예. 그러면 2,300만을 더하면 한 1,500만 개의 일자리가 있어야 이게 돌아간단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청년 실업률 문제에 있어서 좀 원하는 직장이 없는 미스매치 문제 이런 것도 있는데 중국은 어때요? 일자리 중국은 자체가 없는 건지. 미스매치 자체의 예. 문제가 아니고 중국도 그렇죠. 당연히 대졸자들은 어렵게 공부를 해서 도시로 와서 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의 작은 이런 데는 또 잘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시진핑 주석이 왜 도시에만 있으려고 그러느냐. 농촌에 가서. 그러니까 옛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우선 이제 그렇게 급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은 그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고등교육을 받고 대학을 졸업하고 그다음에 대도시에서 보고 들은 게 굉장히 많잖아요. 예. 만약에 이런 부분을 사회 경제적으로 흡수가 안 된다면 결국은 사회 불만 세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그리고 전부 이 SNS라든지 스마트폰, 인터넷 이런 데 굉장히 익숙한 세대이기 때문에 예, 예. 이런 부분들이 결정적으로 사회 불안 요소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청년 실업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게다가 이제 7, 8월 특히 8월에 이제 졸업 시즌인데 또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청년이 16세에서 24세 뭐 이제 이렇게 주로 많이 보는데 그러면 이 대량의 젊은이들을 수용할 소위 일자리가 없다는 거는 그 경제가 얼마나 지금 어려운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그 부분을 해소하려면 중국 국내에서 안 되니까 해외 자본이 계속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시장이 신뢰를 못 주고 있기 때문에 해외 자본이 들어오기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거고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상당 기간 이 소위 청년 실업률이 계속되지 않을까. 아, 그래요? 우리도 한 7% 되는데 막 우리도 일자리 없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지금 중국이 20%를 계속 상회하고 있다는 건 상당한 적신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청년 실업 문제가 사회 불안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 우려를 표해 주셨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중국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취업 선호도가 공무원이 제일입니다. 그 다음에 IT 기업, 금융, 여행, 엔터테인먼트가 되는데요. 뭐 공무원은 워낙 취업률이 그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고요. 또 민간 IT 기업들 같은 경우는 최근 규제 강화로 인해서 신규 채용 시장에 꽁꽁 얼어붙은 상황입니다. 또 금융계통은 급여를 많이 주긴 하지만 최근 들어서 급여가 50% 삭감하라고 중앙정부에서 지시가 내린 상태에서 신규 고용을 창출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데이터 산업이라든지 그리고 고령자 서비스 산업 쪽으로 방향을 틀고는 있는데요. 데이터 산업들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AI와 관련된 산업들입니다. AI와 관련해 가지고 중국은 자율주행 자동차 특히 이제 바이두를 중심으로 해서 베이징에서 시범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런 그 자율 운행과 관련된 모든 기술들을 데이터를 다른 나라보다도 중국은 풍부하게 모을 수 있고요. 또 학습도 가능하고 또 선진국은 개인 프라이버시를 이용해 가지고 이런 돈벌이를 한다든지 이런 자체를 차단되겠지만 중국에서는 이런 규제도 상당히 없다는 측면에서 뭐 중국 정부가 자율주행 자동차에다가 앞으로 이런 기술을 가지고 드론과 그리고 그 무인 로봇을 결합시키는 군사와 관련된 산업 IT 혁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이거와 관해서 미국 정부가 앞으로 IT뿐만 아니라 AI 그리고 첨단 산업과 관련된 규제를 강화시킨다는 점에서 현재 중국이 취하는 그 문제점은 앞으로도 심각하게 체제 구조적인 모순 문제가 드러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수출 부문도 보겠습니다. 6월에 12%가 급감을 했어요.
아니 중국은 세계의 공장 아닙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예. 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그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우선 글로벌 경기가 아주 안 좋고 그리고 지속되는 미중 전략 경쟁으로 인해서 실제로 지금 이제 올 1월부터 5월까지 통계를 보면 미국의 최대 수출국이 중국이 아닙니다. 15년간 계속 그걸 지켜왔었는데 멕시코가 아, 1등으로 그래요? 올라가고 중국이 상쇄된 부분을 아세안이 많이 가져갔어요. 그렇다면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 역시 디커플링이든 그게 디리스킹이든 어쨌든 중국을 일정 부분 배제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효과가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예. 거뒀다고 봐야 되는데 사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IPEF라든가 그 중국을 배제했든 어쨌든 관리하든 새로운 공급망 시스템을 짰단 말이죠. 그리고 5월 28일 날 공급망 협정에 사인을 했습니다. 이제 공급망 위원회가 나오는데 이게 14개 나라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일본이라든지 한국이라든지 이런 데 좀 그 하이테크 기술을 갖고 있는 데는 기술과 자본을 좀 대고 그다음에 뭐 싱가포르 같은 데가 이제 금융업을 처리하고 그다음에 인도,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런 데는 이제 그 소위 노동력 제공하고 자원 제공하고 이렇게 중국을 빼고도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 상태란 말이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대중 의존도가 앞으로 좀 낮아질 거다. 우리도 뭐 25% 이렇게 가다가 지금 이제 무역이 부진해서 그렇습니다만 19%까지 떨어졌단 말이죠. 예,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도 일종의 추세가 아니냐. 거기다가 미국이 이제 연준이 계속해서 강달러 정책을 하고 있고 이거는 또 뭐 다른 나라 환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중국도 이런 좀 뾰족한 방법이 없는 가운데 돌파구가 지금 없단 말이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수출이 당연히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수입도 줍니다. 수입도 마이너스 6.8%예요. 그러니까 수입을 해서 조립을 하고 완성을 해서 해야 되는데 수입이 준다는 거는 앞으로도 중국의 수출이 크게 늘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를 대표적으로 표현해 주는 거란 말이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이 수출 시장 자체가 글로벌 경기에 악영향도 있지만 소위 대중 견제라든지 중국을 빼고 짜는 공급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간 모양을 갖춰가는 예, 예. 이런 상황에서 이런 수출 부진이 그 대표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중국의 수출이 감소하고 상대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의존도가 또 줄어들고 지금 미국과의 갈등이 중국에 좀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모양새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소장님? 네, 최근 들어서 그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했고요. 자넷 앨런 재무장관도 중국을 방문하면서 디리스킹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중국이 수출 규제를 계속 한다든지 패권을 추구했을 경우에 미국은 안보를 위해서 디리스킹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는데요. 이 때문에 시 주석 같은 경우에도 현재 중국의 그 모든 정책과 관련된 새로운 내용들을 좀 혁신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미국 제재로 기술 혁신의 제동이 걸렸기 때문에 시 주석 입장에서는 새로운 발전 방식을 찾으라고 얘기했는데 이는 우회로를 찾아서 현재 중국이 핵심으로 키우는 전략 산업을 키우라는 이야기고 또 한 가지는 투자나 무역, 금융, 혁신과 관련해서 대교류를 확대하라는 이야기인데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치포 동맹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뿐만 아니라 장비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우회로를 찾아서 독일이라든지 그리고 그 프랑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미수 외교를 통해서 이를 기술을 보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중국 같은 경우에도 현재 미국이 종합한 그 수출 규제안을 곧 조만간 내놓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은 최신 군사 시스템으로 전용이 가능한 고성능 컴퓨팅이라든지 클라우드 서비스, 또 슈퍼컴퓨터, 양자나 AI형 반도체에 관련해서 대중국 수출을 규제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바이오 기술이라든지 또한 그 중국의 이런 해당 분야에 근무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미국의 비자 취득을 원천적으로 제한한다든지 중국 반도체 기업이 R&D 투자를 할 수 없도록 주머니를 마르게 하는 전략들을 펼치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기술 봉쇄로 인해서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급률 70% 목표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중국은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그리고 저 6G의 그 국제 표준이나 그리고 우주나 전자, 사이버와 관련된 부분에서 아무래도 미국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의 AI와 관련해서는 한번 실기를 했을 경우에는 따라잡는 게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중국 정부의 앞으로 더한 극단적인 정책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미중 관계에 있어서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으로 가고 있는 겁니까? 리창 총리는 그렇습니다. 디커플링이나 디리스킹이나 다 중국 반대하는 거다. 말장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디리스킹이란 말이 EU의 대중 정책입니다. 그리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시진핑과 올 봄에 만나서 우리는 디커플링을 추구하지 않는다. 디리스킹 하겠다라고 해서 미국한테 엄청나게 질책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서 이제 새로운 대중 정책으로서 미국과 서방의 대중 정책으로서 디리스킹이 나온 겁니다. 이제 그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경제나 산업 분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숨통을 트자라는 그런 개념이 훨씬 강하다. 다만 지금 강조를 하셨습니다마는 기술 분야, 특히 군사적으로 전용이 가능한 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미국이 계속해서 압박을 하겠다라는 거를 천명을 했단 말이죠. 그게 경쟁 관계는 분명히 있다라는 걸 서로 인정하자. 그런데 이 경쟁이 충돌로 비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만 조심하자라는 갈등 관리 차원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경제 산업 분야, 이제 특히 중국 같은 데는 다른 것보다 가시적인 성과가 트럼프 때 내렸던 이 소위 관세 25%에 달하는 아직 해소되지 않은 관세 같은 거를 좀 내려달라고 그러고 지금 사실은 블링컨 그다음에 제니 옐런 재무 켈리 기후 특사 이제 러몬드 장관이 갈 거예요. 그렇다면 미국이 전반적인 이런 흐름을 가지고 가는 것은 분명히 경제, 산업, 일반 분야에 대해서는 제스처를 보이는 거고 그것도 중국은 오케이입니다. 받아들이는 거. 그런데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하이테크 이게 군수산업이나 AI나 이런 데를 발전을 촉발하는 거에 대해서는 미국이 계속 압박을 할 거기 때문에 이원화돼서 이분화된 갈등이 계속될 거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신조어가 나왔죠. 갈등 있는 대화. 미중은 갈등 있는 대화기에 들어갔다. 이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거든요. 갈등이 있는 거 인정하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화가 아니고 갈등을 그대로 놔준 채 대화하는 거다. 긴장 관계를 가져가는 건가요? 그리고 미국에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우린 경쟁에서 승리하겠다. 그러면 당연히 중국도 거기서 물러날 수가 없잖아요. 특히 시진핑 3기 체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는 조금 완화되는 부분이 보일 수 있지만 기술 부분, 하이테크 부분은 오히려 더 압박이 강화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국 경제에 영향을 많이 받는 우리로서는 중국 경제의 부진이 달갑지만은 않아요. 근데 또 반면에는 또 뭐 반사 이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면도 좀 분석이 나오긴 하던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최근 들어서 시주석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새로 태어난 사람처럼 좀 온화한 그런 정책 기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인 빌 게이츠를 초대를 해서 대화도 하고요. 후대를 좀 해줬고요. 또한 해외로 떠돌던 마인 같은 경우에도 중국으로 이제 복귀시켰고 중국의 부자들이라든지 해외 기업들이 공포에 떨었던 인민 경제론이라든지 공동 부유와 관련해서는 톤다운을 좀 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통일 선전 전략의 일부일 뿐이고요. 미중 간에는 아무래도 갈등 관계가 더 깊어지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시주석 같은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자주 고위 간부들에게 최악의 미국과의 사태에 대비해서 대응 훈련하고 철저히 준비하라는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속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좁은 길에서 적을 만나면 용감한 쪽이 이긴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과의 군사적 충돌까지 가는 극한 벼랑 끝 전술을 쓰고 있는데요. 이런 벼랑 끝 전술을 써서 미국
특히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내년 대선을 앞두고 많은 양보를 얻을 생각으로 있는가 봅니다. 하지만 이런 그 전술은 상대방에게 이 패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오히려 역공을 당할 수가 있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미국이 디리스킹 전략을 계속 추구를 하고 중국이 계속 군사 대화를 거부하고 양국 관계를 극단 상황까지 몰고 간다면 경제도 일본 전진 뒤에 다시 이보 후퇴하는 이런 사태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점에서 앞으로 중국이 온화한 정책을 쓴다면 우리 기업에게는 한편으로는 혜택이 되긴 하겠지만 예. 장기적으로 이런 그 갈등 관계가 지속되는 한 한국이 지속적인 중국의 수출이 증가하는 이런 효과는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래요. 예, 우리 기업들한테 여전히 중국은 일단 중요한 시장이긴 합니다. 앞으로 대중국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된다고 보세요? 네, 이게 뭐 많은 분들이 고민을 예. 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쨌든 지금 국제 산업 구조, 국제 경제 시스템 자체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한중 양자 관계의 변화도 불가피합니다. 그거를 과거와 같은 형태로 계속 끌고 가는 건 근본적으로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업종별, 분야별, 지역별 이런 좀 선택적 접근을 하는 방향을 우리가 잘 찾아봐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한중 경제 관계가 뭐 3천억 불이 무역 관계가 넘고 막 이럴 때 20년 전, 10년 전과 지금의 산업 그 무역 수출입 품목을 비교해 보면 거의 60, 70%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지금도 이 상황이 바뀐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바뀐 데 대한 적응을 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분야를 찾아야 되고 어쨌든 경쟁력 있는 산업을 갖고 있어야 상대방으로부터 계속 경제적 중요성을 인정을 받는 거고요. 특히 지금은 이제 정치가 어쨌든 한중 관계는 사드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 억압이 돼 있었고 계속 다른 나라들이 안 갖고 있는 북한 문제 때문에 그 양자 관계가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지만 지금 이 변화하는 국제 경제 체제에서 한중이 경제적으로 중국도 경제가 굉장히 지금 시급하고 회복이 우리도 마찬가지고 경제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분야 예를 들어 지방 정부 간 협력이라든지 이런 분야를 찾아서 노력이 필요한 거죠. 상대방 보고 계속 바꾸라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우리도 다변화해야지 무턱대고 중국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예, 중국에서 예. 해야 될 건 해야죠. 그런 좀 선택적 접근을 하는 그런 전략적인 연구와 노력이 아주 지금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예, 됩니다. 예. 선택적인 시장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소장님께서는 대중국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된다고 보세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년간 중국 성장의 단물을 즐기다 보니까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상당히 둔감을 했고요. 더 높은 단계의 산업 구조를 가져갈 노력도 상당히 좀 등한시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중국이 우리나라보다도 바이오라든지 뭐 태양광, 사물 인터넷, AI 분야에서 앞서갔는데 이런 디지털 분야에 우리가 뒤처질 경우에는 기하급수적인 속도로 인해서 기술 혁신에서도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속히 중국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뭐 국가 차원에서 이런 기술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대규모 투자뿐만 아니라 인재 양성이 시급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조용찬 미종산업경제연구소장, 강준영 한국외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